여러분, 식이섬유 3부까지 영상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내용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사실 빵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1, 2차 세계대전 때도 병사들은 식량이 많이 부족해서 주로 빵을 많이 먹었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 중에는 식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빵에 톱밥을 섞은 톱밥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빵이 실제 전쟁 시에 먹었던 톱밥빵인데요. 톱밥에는 식이섬유와 화학적으로 동일한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톱밥빵은 고섬유질 건강빵이라고 불러도 문제없겠죠. 지금 보시는 빵이 실제 톱밥이 들어간 톱밥빵 사진인데요. 톱밥은 식이섬유로서 소화는 거의 되지 않지만 빵의 부피를 늘리면서 식량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 중에 식량 부족으로 매일 배급되는 빵을 들고 있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이때 제공된 빵은 50%가 톱밥이었습니다. 이렇게 톱밥에는 현미 같은 통곡물에서 볼 수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 셀룰로스가 들어있고 실제로 현재에도 식품 첨가물로서 섬유질 함량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톱밥이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섭취 시 안전할 수 있도록 가공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톱밥은 조금 먹기 뻑뻑하니까 이걸 아주 잘게 갈아서 미세하게 정제된 톱밥가루, 즉 셀룰로스 파우더 형태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식이섬유 보충제나 치즈 가루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런 미세한 톱밥 가루 등은 식품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치즈 가루나 시리얼, 빵, 단백질 바 등에 사용되기도 하고 이는 당연히 식용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미세한 톱밥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톱밥을 미세하게 예쁘게 갈아버리면 더 이상 톱밥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런다고 화학 구조가 달라지나요? 톱밥은 그냥 톱밥이죠. 그리고 톱밥에 있는 식이섬유나 채소, 과일, 곡물에 있는 식이섬유나 화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질입니다. 그냥 똑같이 소화 안 되는 다당류예요. 이렇게 식물의 껍질, 줄기, 씨앗 껍질 등에서 유래한 셀룰로스는 나무의 셀룰로스와 화학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정제한 톱밥은 정제 셀룰로스, 분말 셀룰로스, 변형 셀룰로스, 미결정 셀룰로스란 이름으로 가공식품에 첨가됩니다. 하지만 나무를 먹는다고 건강에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초급모피로 연명하기도 했고 미세한 톱밥 가루가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식이섬유가 건강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저도 식사를 하면서 조금은 식이섬유가 제 몸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식이섬유가 건강에 더 좋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더 섭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톱밥이나 나무 껍질이나 곤약이나 통곡물이나 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단백질 바의 성분을 보면 셀룰로스 검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식용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미세 톱밥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침 튀길 정도로 찬양하는 피타빵의 성분을 보면 역시나 저지방이고 콜레스테롤 없고 비건 식품으로도 좋다는 건데요. 이 빵에도 미결정 셀룰로스가 있네요. 미세한 톱밥 가루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일부 식이섬유 강화식빵, 통밀식빵, 저칼로리빵 등에는 이런 미세한 톱밥 가루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빵도 피타빵인데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심장 친화적이라는 이름도 달았는데 여기 보시면 섬유질이 좋은 공급원이라고 적혀있죠. 이 빵에도 미세한 톱밥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톱밥 가루가 식이섬유 공급원으로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빵을 사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쁘고 귀여운 빵에도 미결정 셀룰로스가 들어있는데 일반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빵에도 종종 정제 셀룰로스 같은 식이섬유 형태의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톱밥 무시하지 마세요. 톱밥은 가축에게도 필수적인 섬유질 공급원입니다. 이런 톱밥 압축기계로 톱밥을 압축해서 펠릿 형태로 만들면 가축이 섭취하기도 용이하고 사료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하나 사서 톱밥 압축해서 식이섬유 보충제로 한번 먹어볼까요? 왠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생각 같지 않습니까? 기계가 한 50만원 하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많은 음식에 나무 톱밥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나무를 펄프 공장에서 미세한 가루로 분쇄한 톱밥 셀룰로스는 과일과 채소에 발견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미세 톱밥은 식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식용 목재 펄프의 사용은 계속되었는데요. 왜냐하면 FDA에서 식용 목재 펄프를, 즉 미세한 톱밥 가루를 1973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물질인 그라스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죠. 버거, 타코, 치즈, 아이스크림, 빵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FDA에서 안전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빵 안의 섬유질로서의 목재 펄프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고섬유질 빵의 섬유질 공급원은 목재 펄프라고 하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고섬유질 빵 9종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웃긴 것이 1973년에 FDA는 이런 미세 톱밥 가루를 안전하다고 얘기해놓고 2016년에는 파마산 치즈에 목재 펄프가 들어갔다고 경고한 겁니다. 진짜 코미디죠? 애초에 너가 허가한 거잖아. 실제로 어떤 파마산 치즈 제품에는 무려 8.8%나 미세 톱밥 가루가 존재했습니다. 다들 식이섬유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공식품들에 미세 톱밥 가루가 있었다라고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밀기울 같은 것도 사실 식용 목재 펄프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구성을 보시면 밀기울이나 목재 펄프나 화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식이섬유 관점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거죠. 제가 이런 밀기울로 만든 통밀 식빵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저한테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정상적인 식이섬유 광풍은 출발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데니스 버킷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외과의사가 그 광풍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버킷 박사는 바이러스에 유발되는 버킷 림프종을 최초로 발견한 분으로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의사와 의대생들은 버킷 림프종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병을 모른다면 의사가 아니라고 할 정도죠. 당시 버킷 박사는 학회에서도 아주 명망있고 가장 신뢰도가 높았으며 당시 가장 유명한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모두가 경청했고 그의 말을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버킷은 정제 탄수화물에는 섬유질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변비, 치질, 대장암 등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밀가루, 설탕, 백미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여러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변비가 걸린 나라다. 대변량이 작으면 큰 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과학적 근거나 검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섬유질을 만병통치약같이 얘기하는 뇌피셜 같은 그의 주장은 의학계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통용되었고 게다가 당시 정부의 저지방 식물성 정책으로 대세적인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그의 섬유질 가설은 이권단체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그야말로 떡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언론과 잡지 등에서 버킷 박사의 섬유질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각종 TV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출연하면서 섬유질 많이 먹으면 만성질환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대중들은 기대감에 흥분했습니다. 의학계와 대중들은 그를 크게 신뢰했습니다. 버킷 박사는 시리얼 식품 회사들의 푸짐한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서 평생 미국 전역을 돌면서 섬유질 찬양 강의를 하면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버킷 박사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 방식으로 식이섬유를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대부분 관찰 연구를 통해서 식이섬유의 필요성을 주장한 거였습니다. 즉, 임상적인 검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상 실험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에서 버킷 박사의 식이섬유 기사를 실으면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제품의 판매량이 몇 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콜럼블로 대장 폭발이라는 고섬유질 시리얼의 판매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울트라 고섬유질 시리얼 제품 이름이 챔피언처럼 대변을 보세요. 재밌네요. 이렇게 식이섬유 광풍과 저지방 식물성 식단이 모든 지구인들에게 권장되면서 식이섬유가 아예 없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성 음식의 섭취는 바닥을 쳤지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이족과 산부르족, 이누이트족들은 거의 대부분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서 식물성 음식을 거의 먹지 않지만 즉 식이섬유 섭취가 거의 없는 상태지만 이들에게는 현대인들의 만성질환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이 다 망가지고 모든 병들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버킷 박사와 평생을 함께 섬유질에 대한 책과 논문을 썼던 휴버트 트로엘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사이족, 산부르족, 이누이트들은 식이섬유를 거의 또는 전혀 먹지 않는데 왜 만성질환이 없나요? 박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누이트, 마사이족과 같은 특수민족 집단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특수한 식단에 적응했으며 이 식단에 적응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서는 이 식단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황당무계한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애초에 어떻게 적응했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식단에 적응하기 전에 벌써 이들부터 만성질환 때문에 멸종을 했겠죠. 뭐 이런 초딩들도 안 한 답변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영양의학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